자, 이제 우리 201페이지에 그 교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교환이라는 거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팔고 이렇게 받고.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 처분이라는 건 장부에 있는 기록을 지우는 거였고 취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서로 바꾸면 내 거는 지우고 받은 거는 우리 기록하는 거니까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로 교환을 할 때에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바꿀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것끼리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달리 생각하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취득을 100만 원에 해서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되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자산하고 120만 원에 취득을 해서 감가상각이 70만 원이 되었는데 공정가액이 60만 원인 자산하고 이 둘을 서로 교환을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둘을 교환하는데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그끼리 교환하는 걸 우리는 동종 자산 교환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성질의 자산이나 가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끼리 서로 바꾸는 걸 이종 자산 교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건데 먼저 동종 자산 교환을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하고 자동차를 바꿨다고 보면 같은 자동차라고 하면 자, A가 우리 회사 거, 당사 거라고 보고 B가 다른 회사 거라고 볼게요. 그럼 먼저 교환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장부에 있는 기록 지우는 걸 계속 먼저 하고 있죠. 그럼 우리 걸 지울 거면 우리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지울 거예요. 장부에 있었던.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을 지우면 우리 처분의 기본 작업이 끝났죠. 네, 장부에 있는 흔적을 지웠으니까 다음 이제 내가 돈을 판 게 아니니까 돈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유형자산으로 받는데 우리는 같은 형태의 차량 운반구로 받게 돼요. 그럼 지금 공부하는 내용의 목적은 이 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 그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써요. 제공한 자산이라는 건 우리 자산이죠. 우리 거 A 자산의 장부가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상대방한테 준 우리 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였죠? 그렇죠. 40만 원이었죠. 제가 어제 그래서 미리 말했죠. 장부가액 자주 물어볼 거라고. 얘는 100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 다른 거니까 4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0만 원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40만 원. 그럼 차이가 났을까요? 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감가상각이 70이었으면 장부가액이 30이니까 30이고 감가상각 80이면 20일 거잖아요.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이
그럼 이종자산 교환을 볼게요.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주고 상대방한테 기계장치를 받았다고 볼게요. 기계장치를. 그럼 일단 우리 자동차부터 지우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원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을 쓰고,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엔 기계장치로 받았는데, 자, 그럼 이 금액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쓸 거예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얼마죠? 적어놓은 거 50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50만 원이다 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0만 원이 있죠. 1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저 금액은 어제 공부했던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걸로 추정치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았을 거다. 심지어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깎고 싶어서 정률법 쓰고 그러는데, 실제 공정가액은 실제 이 자산의 가치인데 그 가치만큼 우리가 깎을 확률은 웬만하면 없겠죠. 우연의 일치로 맞아지는 거지.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정가액을 쓰면 얘 둘이가 같은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유형자산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자산 교환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오른쪽에 이 금액들 썼는데 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사용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제가 이 앞 시간에 이런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 장부에 있는 기록은 내가 절대 쓸 일이 없다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일단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미래 과정을 이제 세무이금이나 세무일급까지 준비하시는 분은 회계 1급에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이제 세무이급 가면 이렇게 바꾸면서 돈을 더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때 공부하고, 또 나중에 세무이급까지 가면 나의 공정가액 모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거니까, 제가 세무이급이 특이한 게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던 거를 점점 살에 더 붙여가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자, 이 규칙 기억해 두세요. 둘 다 제공한 자산이에요. 우리 거. 제공한 자산의 표현은 우리 거. 우리 거에 장부가액을 써서 손익을 안 일으키고, 얘는 공정가액을 쓰니까 손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만 기억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오른쪽은, 왼쪽은 사실 그냥 자산만 바뀌었지 똑같은 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부가액으로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얘는 팔고 산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왼쪽 지워도 되겠죠? 지금 오른쪽의 경우에, 자, 우리 걸 판다라고 볼게요. 우리 거 팔면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팔았을 때 돈을 받는데, 그럼 이거 팔았을 때 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지금 형성된 공정가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50만 원을 받고
여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받은 돈을 가지고 기계장치를 산 거예요. 이 돈을 주고 50만 원을 주고 나는 기계장치 50만 원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죠. 현금 받았다 준 것만 지우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표현으로 이론상 표현으로 쓸 때는 공정가액이다라는 표현 쓰지만 거래 실질 내용은 그냥 얘 팔고 제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걸 한 방에 처리되는 게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해가죠. 왜 공정가액을 쓰는지. 그래서 그냥 내 거 팔고 산 개념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무형자산으로 갑시다. 우리 혹시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신 분 있나요? 오늘 학원 오실 때 이 건물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신 분 있나요? 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셨나요? 혹시 3층 열었나 하고, 안 열었으면 제가 열어서 생각해보니까 프린트 할 건데, 내가 열어야 되나? 아니, 직원이 한 명 앉아 있나 해서 혹시 걸어 올라왔으면 열려 있는 거 보셨을까 하고 여쭤본 거였어요. 자, 218페이지로 가시고 자, 이번에 무형자산을 볼게요. 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있는, 근데 차이가 무형의 자산인 거예요. 유형자산하고 차이는 형체 유무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교재 무형자산의 조건을 보시면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셋째에 식별이 가능하고라고 적혀 있죠. 식별이 가능하고라고 적혀 있는 건 그 물리적 실체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거다라고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삼선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요. 어디 브랜드인지 알겠죠? 옆에 세 줄 있는 트레이닝복 입고 가면, 혹은 가슴에 빨아나키기 있어요. 그럼 어디 건지 알겠죠? 그게 우리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별을 말하는 거지 형체의 식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누가 저 가치가 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자산으로 금액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고 그 금액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도 높아야 되고, 우리 거다라고 말하려면 딴 사람이 쓰면 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 걸 수 있게 우리가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의 종류에 보면 이제 영업권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나라 그 무형자산 개정 과목은 비속어로 개판이에요. 왜 개판이냐면 우리나라가 77년도에 일본에서 번역해 놓은 회계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자, 77년도에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그렇게 될 거란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라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개정 과목도를 잘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더 편해진 것도 있어요. 영업권도 권리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금이라는 걸 개정 과목으로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처음에 굿딜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개념을 우리나라가 영업권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권리금의 성격으로 영업권으로 써서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권을 권리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업권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정을 해요. 돈 주고 사온 거는. 그런데 내부에서 창출한 거, 자기 혼자 와서 내 권리금 얼마야라고 떠드는 건 그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게, 지금 우리 책에는 우리 별표시에 자기 사업 내부 창출 초과 수익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유식한 척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을 인식 안 한다가 아니고 내부 창출한 걸 우리가 개발해야지 그런 건 인식을 해요. 영업권을 인식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업권. 자, 이런 시험 나올 때 무형자산이 이런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이 떡볶이집을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하고 그 손님들 오는 권리금처럼 해가지고 주고 들어가면 그건 돈 주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외부 구입이에요. 그거는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빈 가게에 들어가서 나 혼자 떡볶이집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당신 재산 얼마예요 했더니 나 이 가게 팔면 권리금 1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무형자산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미친놈으로 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또 이제 그 아래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산업재산권은 소분류예요. 소분류. 근데 우리나라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걸 쓸 거라고는 세상에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을 개정과목처럼 쓰다가 지금은 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무형자산에 대해서 인식을 해준 게 미국하고 FTA 협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그 딴따라라고 말하는 가수들하고 작곡가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기 세상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불법 테이프 많이 팔고 해도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우리 그 카세트 쓰는 시절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은 음원 수익이라 해서 일일이 다 가져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남자분들 있으니까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에 그 배기 소리 있죠. 그것도 그 소리가 그 특허가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통 그 소리가 나오다 다니다가 FTA 이후로 그 소리 있는 거 다 잡아가지고 지금 그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그 오토바이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특허권, 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을 개정 과목으로 이제 쓰면서 나오는데 그래도 회사 가면 분개하는데 산업재산권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럼 나중 되면 다 합쳐가지고 산업재산권이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제출용으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발비는 이제 우리 회사가 뭔가 신제품 개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첫 시작 단계가 연구 단계가 있어요. 연구 단계.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하는 개발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개발 완성 단계예요. 단계. 그럼 연구 단계라는 건 아직 이걸 개발 들어간 게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될까? 뭔가 해볼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건 연구비나 이런 개정 과목으로 비용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용 개정 과목. 이때는 아직 자산의 인식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개발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공만 하면 돼. 그럼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거는 개정 과목을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사용할 거예요. 얘도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 개정 과목. 그럼 이제 완성 단계, 완전히 완성 단계는 얘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 단계인데 이때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개발비라고 쓰고
이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은 무형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끝에 빗자가 적혀 있는데 비용이 아닌 계정 과목은 얘가 유일해요.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뭐 이런 계정 과목 쓰는데 얘네들 앞에 수식어 붙으면 전부 다 비용이에요. 얘만 우리는 자산으로 이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자산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는 게 우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높아야 되고 우리가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개발 단계와 완성 단계가 이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될 때는 성공한 건지 성공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대. 뭔 소리야, 모르는 거지.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완성했는지 완성한 거 아닌지 이걸 모르겠다면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구분이 모호할 때는 이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지문인데 여러분이 애매하다? 그럼 아직 안 됐다. 무조건. 왜냐하면 회계가 좀 루프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 인식 요건이라는 걸 각 분류별로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으면 그 분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하다는 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정확하게 측정 못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영업권이라는 권리금 있죠. 그것도 자산으로 인식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리금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내 권리금 얼마야로 떠드는 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또 뭐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외에는 웨레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계정 과목은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그냥 그대로 써요. 앞에 거 다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쓰고 있는 웨레어를 한글로 써가지고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쓰니까 그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 할 수 있죠. 그 뭐? 그럼 무형자산 처분이익 점수실 나오는 거죠. 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우리 궁금하시니까 영어권 어떤 때 쓰는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자, A 법인이 있는데 A 법인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A 법인의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유형자산이 또 100만 원 있고 그리고 우리 유동부채가 5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냥 계정감 안 쓰고 그냥 분류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럼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돈 얼마 주고 사면 되죠? 150만 주고 사면 되죠. 그죠? 얘 가치가 200만 원치 있지만 이 50만 원 인수하면 내가 갚아야 돼요. 한마디로 순자산인 자본만 주고 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내가 인수를 해요. 그러면 인수하게 되면 그대로 차변에 재고자산들 쓰고 그리고 유형자산 똑같이 쓰고 그리고 부채 있는 건 유동부채로 그대로 써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제 인수하니까 우리 회사가 돈을 주는데 근데 이 회사한테 1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80만 원. 그럼 이 회사는 자본인 가액이 150인데 우리가 180을 줬다는 건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30만 원만큼 더 준 거죠. 이게 외부에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30만 원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권. 이해가시죠? 이 영업권 쓰는 경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가게에서 집기들 가격 다 계산해봐야 뭐 1000만 원인데 1500 주고 들어가면 500만 원이 권리금이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219페이지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이 있는데,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쭉 적어드릴게요. 무형자산의 상각. 첫 번째,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 가능해요. 우리 어제 유형자산 때 이야기했던 뭐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뭐 이런 생산량 비례법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을 때, 이때 정해법을 사용해요. 무조건 정해법만 써야 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각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면 그때 정해법을 쓰는 거예요. 정해법을.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예요.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면 내용 연수 20년을 초과가 가능해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다. 0원이에요. 이게 다 원칙이고 기본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틀리게 써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고,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정해법을 정해법으로 쓸 때도 있고 정해법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지문 나올 때도 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무형자산을 실기로 내기에는 회계에서 이제 우리한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론 문제에서 무형자산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어보면 무형자산 문제가 3번 중에 2번 정도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내용의 포인트는 얘네들하고 앞에 제가 영업권 이야기한 거 있죠. 영업권하고 그거 가지고 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각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우리 회계 처리 방법들을 좀 볼게요. 무형자산 상각해서 회계 처리. 우리가 개발비를 취득을 해요. 취득할 때 차변의 개발비 100만원 대변에 돈 주고 샀어요. 자, 이 개발비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어디에서 느껴야 되냐면 뭔가 개발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바로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개발비라는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A라는 대학교에 연구개발 의뢰하여 얼마를 지급했대요. 그러면 뭐 개발 의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얘는
외부 의뢰했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자산인식 요건은 전부 다 충족했어요. 개발 못하면 돈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개발비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한 번 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틀린 거야.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대학교 이름만 바꿔서 냈어요. 또 그래도 반만 맞추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얘네들이 너무 잘 맞추면 처음에 좋아하다가 잘 맞추면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지문에서 뭐 연구 의뢰했다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개발비라고 바로 생각이 안 들어오나 봐. 그래서 많이 생각보다 틀리는 문제인데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글자 보이면 그냥 외부 구입 무형자산을 외부 구입했네 바로 개발비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법으로 5년간 상각한다고 볼게요. 당연히 잔존가액은 없겠죠. 자, 그럼 얘가 1월 1일이었다면 1월 1일이면 12월 31일 날 1년 동안 썼으니까 20만 원이 다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직접법으로 하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이다.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간접법으로 하면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라고 해서 차감 계정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무조건 간접법을 써야 돼요. 직접법 쓰면 안 돼요. 장부에는 뭐 본인 혼자 알아볼 때는 뭐 뭘 쓰든 상관없지만 그런데 무형자산은 이 두 개 중 아무거나 택일이에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두 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접법 써도 되고 간접법 써도 돼요. 그런데 무형자산을 취득원가를 알려준다고 해서 외부 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게 있을까요? 이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손상이라는 게 자주 입어요. 이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팍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를 냈어요. 특허권이 있어. 처음이야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금세 다른 좋은 특허가 나와서 얘 가치가 급락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무형자산은 손상차손이라는 걸 무진장 많이 입어요. 그러면 얘 취득원가는 외부 용자한테 전혀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간접법은 사용을 안 할 거니까 근데 이론상으로는 둘 다 선택 가능한데 회계 처리는 간접법으로 하라는 정말 이상한 경우를 빼고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직접법으로만 할 거예요. 직접법으로. 자, 이 분계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 중요한 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금액을. 자,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 상납비 계산하는 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도 그렇고 무형자산도 그렇고 지금 정해법 정리법에서 계산하는 거는 1년치의 상각비예요. 1년치. 그런데 올해 취득하거나 했으면 그러면 1년이 다 안 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월할 계산을 해요. 월할 계산은 이제 12달 중에 몇 달이다. 이건 일할 계산이 아니고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우리가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한 개발비가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 상각하기 전까지 장부가액이 60만 원이고 그리고 내용 연수가 3년
잔존가액은 없고 상각 방법이 정해법이라고 할 때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죄송해요. 내용연수 5년. 내가 왜 3년 썼어? 5년이라고 하면 자, 얘는 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직접법으로 상각한다라는 걸 아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내야 되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언제 취득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할 때 사변에 개발비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이고 2019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이고 방금 했던 문제는 2020년 12월 31일 날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이 금액이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그럼 자, 이 시점에 여기까지 개발비의 장부가액은 얼마죠? 그거 쓴 거예요. 취득가격이 아니잖아. 장부가격이죠. 100만 원인데 20 깎았으니까 60만 원만 적혀 있을 거냐 장부에. 이해가셨나요? 왜 60만 원 적혀 있는지?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20만 원이겠지. 20만 원. 자, 그래서 장부 가액을 주는지 취득 가격을 주는지를 봐야 돼요. 취득 가격을 주면 총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요. 그럴 거면 100만 원 줬을 거예요. 문제에서 취득 가격을 주면 100만 원 줬을 거고 장부 가격을 주면 60만 원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면. 이거 보고요. 왜냐면 언제 샀다고 제가 썼잖아요. 2018년도에 샀다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2018년도에 샀잖아요. 그럼 60만 원은 지금 두 번 감가상각된 돈이죠. 남은 거는 3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지금 총 내용연수는 5년인데 지금 2년 감가상각한 게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만 원은 3년치 남은 게 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20만 원이니까 5를 꼭 보면 100이 나오겠지. 그죠? 그죠? 취득원가를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올해 감가상각비만 구하면 되는데 알려줄 때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게 장부가액을 주면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정해법 쓸 거예요. 잔존가액은 당연히 없고 장부가액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시고 취득가액을 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얘를 그럼 지금 장부가액을 줬으니까 60만 원 이내. 그럼 그 다음 장부가액이니까 언제 샀지? 18년도. 그럼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두 번 상각한 거네. 지금 20년도는 지금 할 것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3이라 그러면 2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취득 원가를 주면 10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취득 원가를 주면 그냥 총 내용연수 5로 나눠도 20만 원이겠죠. 그래서 우리 방금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는 나중에 우리 계산 가면 컴퓨터에 금액만 넣으면 지가 분개해 줄 거예요. 근데 분개가 쉬워서 직접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 금액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이 언제 샀느냐 봐야 잔존 내용 연수를 보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225페이지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가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 자산 중에서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거, 그걸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 과목 쓰면서 제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썼던 계정 과목 하나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부도음과 수표였죠. 그거 할 때 원래 받으러 오면 당좌 자산인데 부도 나면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를 할 건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음과 수표고, 그럼 얘는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임차 보증금, 이건 우리가 뭔가를 빌리면서 보증금 거니까 임차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차자는 우리 빌리다 할 때 차자죠. 그럼 얘는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얘로 우리 비유동 자산으로 두는데, 자, 얘 잘 보세요. 전세권 적혀 있죠. 전세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챕터가 뭐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전세권, 나중에도 전세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전세권. 지금 제가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전세권 엄청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다는 거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얘는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임차 보증금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거래처 꼭 써야 돼요. 내 돈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 이제 232페이지로 가서 232페이지 부채로 갑시다. 왜냐면 언제 갱신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계약서 써 있는 대로 우리 지키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신촌 같은 경우에 신촌죠. 제가 거기에 14년도에 그쪽에 학과장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원래 이전하려고 그랬었어요. 저희 현대백화점 있는 대로. 근데 우리 사장님이 저 그때 그래서 다른 그 옆에 있는 건물 그 사무소 사장님하고 친할 만큼 그 관리소장님하고 친할 만큼 가서 도면까지 다 짜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오시더니 여기 11년 있어서 정들었는데 한마디에 전면 취소되고 지금까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계약서는 계속 갱신하고 있겠죠.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회사 돈인데 본지는 지금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한 17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차렸다가 6개월 만에 팔았어요. 일산도 우리 지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점 아니고 그거는 프랜차이즈. 차리자마자 3달 만에 누가 사겠다 그래서 사장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산다 그러면 내일날 팔아버려요. 우리 사장님 거는 11개밖에 없어요. 진짜. 자, 이제 우리 부채 중에 유동부채 계정 과목 보는데 전부 다 앞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233페이지에 외상매입금을 보면, 자,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얘를 매입채무라고 한다라고 했죠. 외상매입금 지급보험은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취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매입 때만 쓸 수 있는 매입 채무라고 했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상환 일자가 만기가 내년에 도래되면, 보고기한 총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되면 앞에 단기자를 붙여서 유동부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우리가 외상하거나 어음을 발행해주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었죠. 선수금은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따위를 원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받았을 때 받을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는 부채 계정 과목이죠. 지금 1, 2, 3, 4, 5는 거래처를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이에요. 1, 2, 3, 4, 5는. 자, 그럼 예수금은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걸 예수금이라고 하고, 얘가 부채죠. 우리 유동부채다라고 이야기 어제 했었죠. 우리 건강보험료 50% 뭐 이런 것들하고 지원소득세하고. 자,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지금 우리 교재에 따라 안 나와 있었는데 유동성 장기부채 별 표시해 두시고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만기로 돈을 빌려왔다라고 볼게요. 2년 만기로. 그럼 2020년 3월 1일 날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오는데, 자, 얘 만기가 내년이 아니죠. 그럼 보고기한 총률로부터 1년 이후니까 얘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이렇게 써둬요. 자,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중에 기한이 있는 거에 유동성 유무를 파악하는데, 얘는 내년에 갚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의 비유동 부채를 확인했는데 봤더니 내년에 갚아야 되네. 심지어는 2달 뒤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비유동으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동부채로 전환해 줄 거예요. 유동부채로. 그럼 비유동부채 적혀 있는 장기 차입금을 지워주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꾸니까 대체한다라고 하고,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꿀 거라서 이걸 유동성 대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동성 있게. 그럼 얘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을 얘를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자, 지금 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얘도 부채죠. 그래서 거래처 꼭 써야 돼요. 거래처를. 얘 거래처 안 써서 틀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시험 문제는 결산 때 나올 거거든. 결산 때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거래처 써야 되는 그 기억의 끈기가 떨어지는지 거래처 많이 안 쓰셔서 틀리시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유동을 비유동으로 바꾸는 이 행동을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걸. 그럼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우리 얘가 실기에서도 결산 문제로 엄청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이론에서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유동부채라는 걸 아냐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럼 제 눈에는 하만 봐도 얘가 먼저 보이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얘가 먼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유동이라는 걸 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유동부채다라고 한번 더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상환하게 되면 2022년 2월 28일 날 우리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지우고 돈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를 이제 돈 갚으니까 지우고 대변에 돈 갚는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유동성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도 나중에 세무이것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을 물어보고 싶어서 정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차입금을 금일 상환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정기말에 이걸로 이름 바꿨다는 걸 모르면 장기차입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도 이런 형식으로도 정기말 유동성 대체했던 장기차입금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동부채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비유동부채죠. 유동부채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